피의 중상이 상식이 되어버릴 때 왜 반유대주의가 퍼지고 있는지 더 이상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정치계의 많은 주류와 인기 팟캐스터들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미국을 전쟁과 집단 학살로 끌어들인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 거짓말들은 이제 주류화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중문화에서 도전 없이 상투적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 사회는 모두가 잘 지내도록 설득할 수만 있다면 10월 7일 이후 급증한 반유대주의가 사라질 것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오늘 Think Twice에서 우리는 증가하는 유대인 혐오의 근원에 대해 깊이 파고들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유대인을 보호해야 할 단체들마저 실패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Think Twic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좌우 모두에서 반유대주의가 확산되는 지금 유대인들은 혐오자들이 왜 튀었는지 설명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좌파에서 유대인에 대한 편견이 주류로 자리 잡은 것은 이스라엘 비판이나 시온주의 반대라는 명목 아래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초중 고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 시스템은 주로 진보주의자들에게 장악되었고 이들은 유대인과 이스라엘인을 백인 억압자로 낙인 찍는 유해한 좌파 인종 이론을 퍼뜨리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들의 대중문화에 대한 장악력도 마찬가지로 확고합니다. 한편 반시온주의 유대인들은 10월 7일 이후 반유대주의가 정상화된 주류 자유주의 언론사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혼란스러운 유대인 공동체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극우의 소수 목소리도 똑같이 악랄한 중상모략과 음모론을 퍼뜨리며 악마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총리뿐만 아니라 유대 국가를 지지하는 모든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직된 유대인 공동체의 반응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이러한 흐름에 맞서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과 동맹자들은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들은 학계를 되찾고 학교에 대한 통제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반유대주의에 반대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초당적 합의를 어떻게 다시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 사람이 니할레어트라는 저명한 유대인 교육자입니다. 오늘 그녀를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니할레오트는 구소련에서 태어나 1989년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했습니다. 그녀는 유대인 역사, 러시아 문학, 그리고 현대 반유대주의를 전문으로 하는 학자이자 교육자입니다. 그녀는 USCLA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소련의 홀로코스트 기억 억압과 유대인 정체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녀는 Stop Antisemitism Initiative의 공동 설립자이며 Don't Know Much About 팟캐스트의 진행자입니다. 그녀는 JNS, 유대인 저널, 태블릿 매거진,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뉴욕 포스트에 반시온주의에 대해 폭넓게 글을 써왔습니다. 닐렉트, Think Twice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해 영광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 7일 이후 반유대주의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서 유대인 세계 대부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 특히 주요 유대인 단체에 있는 이들이 여전히 과거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지 않나요? 유대인에 대한 증오를 좌파와 우파 양쪽에서 유대인을 악마화하는 운동의 이면에 있는 사상에 맞서기보다는 더 나은 지역사회 관계 활동이나 종교 간 대화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로 보는 시각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몇 걸음 뒤로 물러나서 말씀드리자면, 물론 10월 7일 이후 반시온주의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이야기는 10월 7일이나 8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제 연구와 글에서 저는 실제로 2000년, 2001년부터 시작된 반유대주의의 확산을 살펴봤고 그것은 반시온주의의 형태로 나타났어요. 제가 2000년대 초반을 그 시점으로 잡은 이유는 더반 회의, 9.11,
그리고 두 번째 인티파다라는 세 가지 세계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사건은 서방에 소련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를 들여올 수 있는 완벽한 기회, 촉매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유대인 공동체는 반시온주의가 무엇인지 이해할 준비도 대응할 능력도 거의 없었어요. 오늘날까지도 반시온주의에 맞서 전면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주요 유대인 단체나 전통적인 단체는 없어요. 반시온주의는 오늘날 가장 치명적인 형태의 유대인 혐오예요. 그리고 제 연구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대인 단체들이 반시온주의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살펴보면 가장 좋은 경우에도 정말 최선의 경우에도 그들은 반시온주의가 이스라엘을 악마화할 때 반유대주의로 넘어갈 수 있다는 식으로만 말하곤 해요. 하지만 그게 바로 반시온주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해주는 거예요. 그건 악마화 프로젝트예요. 그게 바로 반시온주의가 무엇인지예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전통적인 단체들은 이건 10월 7일에 시작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지난 20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의지도 없었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이념적 위협에 대처할 수 없는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어요. 우리 기관들이 이념적으로 장악당한 거예요. Think Twice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저희를 듣고 계시든 페이스북이나 X 또는 JNS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든 JNS의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을 위해 종 모양 아이콘도 눌러 주시고 좋은 리뷰도 남겨주세요. 또한 Think Twice 외에 오늘날 중요한 이슈에 대한 뉴스와 분석을 전하는 Jonathan Tobin Daily 팟캐스트도 있습니다. Jonathan Tobin Daily라는 이름으로 JNS 채널과 각종 팟캐스트에서 데일리 쇼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정말 훌륭한 지적입니다. 반시온주의자들과 이스라엘 비방자들과 토론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 실수일까요? 제 말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또 그들과 토론하는 데에도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기록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진실은 항상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우리 인류는 언제나 진실을 추구하고 거짓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반시온주의와 그것을 공부하면서 이해하게 된 한 가지는 그것이 선전 국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순한 잘못된 정보가 아니라 오히려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반시온주의적 비방은 바로잡을 수 없어요. 유대인 혐오의 이전 시대에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바로 유혈 모독이에요. 청취자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피의 비방은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의 피를 사용해서 무교병을 굽고 피에 굶주려 있다는 생각이에요. 유혈 모독 혐의는 음모론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논쟁할 이유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사실이 아니니 논쟁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피해 비방이 있었던 중세시대처럼 충분한 역사적 거리를 두고 아, 저건 유혈 모독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저는 그 정보를 굳이 바로잡지도 않을 거고 그걸 허위 정보로 취급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조작된 정보로 이해합니다. 반시온주의적 비방과 혐오 주장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유혈 모독 혐의나 그리스도 살해 혐의와 매우 유사하게 작동하며 대체로 비슷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비방이 그렇게 성공적인 이유는 약간의 진실에 뿌리를 두고 그것이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살제를 생각해보면 유다스가 실제로 그리스도를 배신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 유대인들에게 집단적으로 뒤집어 씌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날의 집단 학살 비방, 즉 집단 학살 혐의가 그렇게 반박하기 어렵고 정말로 반박에 저항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보면 가자 지구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혐의를 제기해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학교와 교육 분야에서 일하는데 학생들에게 자주 물어봐요. 집단 학살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사람들은 많은 이들이 살해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반시온주의자들과 굳이 논쟁할 필요 없어요.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진실이 정말 중요하다고 믿고 있고 우리가 그걸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중상모략은 바로 잡으려 해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해야 해요. 사실로 바로 잡으려 해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들은 경계에 반응합니다. 피해 모함에 대응하듯 명확히 지적하고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 그건 정말 흥미로운 시각이야. 이스라엘을 걱정하는 유대인 세계의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예를 들어 집단 학살이라는 거짓말을 반박하려는 유혹이 거의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고 생각해. 그런데도 그건 일종의 막다른 길이야. 너는 데이브 스미스나 하산 파월 같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을 거야. 그래, 하산 피카츄. 그들이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야. 그들의 입장은 이성이나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기 때문이야. 그런데도 알다시피, 그리고 확실히 JNS의 많은 독자들과 청취자, 시청자들의 반응은 우리가 여기에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는 거야. 알다시피 우리에게 반격할 무기를 달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까? 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떤 계산이 필요한 걸까? 이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드레이퍼스는 사실과 증거를 충분히 갖춘 채 재판에 임했어요. 그는 모든 사실을 자기 편에 두고 재판에 임했어요. 그는 모든 증거를 갖고 있었지만 이미 결론이 정해진 엉터리 재판이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사실을 우리 편에 두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이 일을 알다시피 최소한 20년 동안 해왔어요. 제가 하부생이었을 때부터 대학원생 시절을 거쳐 지금까지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해왔죠. 맞죠? 이걸 반박하려고 노력했어요.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은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게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건 선전전이에요. 선전전에서는 유대인 역사의 여정을 함께 해봅시다 라거나 우리가 정말 토착민이에요 라고 말해도 잘 통하지 않아요. 우리가 백인이 아니라는 점과 집단 학살의 정의에 대해 말할게요. 이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정치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처한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사람들의 주의 집중 시간은 정말 짧아요.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요.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 슬로건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진실을 지켜야 해요. 그건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나타샤 하스도르프가 하는 일을 저는 정말 존경해요. 그녀는 진실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유대 사마리아에 대한 진실, 국제법과 국제법 적용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 있죠. 그녀가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지금 이 전쟁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 저처럼, 그리고 대학 캠퍼스에 있는 많은 유대인 학생들처럼요. 이것이 시온주의자의 모습입니다. 라고 적힌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선을 집중시켜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머니를 뒤집어 보이면서 이스라엘이 존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것 자체도 이제는 없어져야 해요. 그렇죠? 우리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정당성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는 생각 말이에요. 왜 그래야 하죠? 왜요? 그래서 당신의 질문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계속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진실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기록을 남기고 보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은 이건 서사를 둘러싼 전쟁이고 이건 선전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가 이걸 아는 이유는 제가 구소련 출신이기 때문일 거예요. 제 부모님은 소련의 반시온주의를 직접 경험하셨어요. 그분들은 그걸 바로 눈치채셨어요. 제 어머니는 미국인들은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아서 불신에 대한 감각이 발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주 취약하다고요. 반면에 소련 시민들은 매일 아침 프라우다 신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행간을 읽는 기술을 익혔죠. 사실 그건 거칠고 비판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러시아계 유대인 소련인들 중에서는 이런 비방과 거짓말에 속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속지 않았어요. 선전 국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했죠. 여기는 정말 달라요.
사람들, 특히 젊은 유대인들은 이런 이야기들에 너무 쉽게 흔들려요. 일종의 두 갈래 접근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반드시 젊은이들을 교육해야 해요. 그들에게 진실과 사실을 알려줘야 해요. 하지만 실제 전쟁, 즉 이야기 전선에서는 이스라엘이 존재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방어적인 입장에 서게 된다는 걸 이해해야 해요. 당신은 그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늘 자신만 봅니다. 당신은 반시온주의를 반유대주의와 별개로 보려는 시도에 대해 많이 글을 썼죠. 하지만 그건 분명히 사실이 아니에요. 유대인 공동체뿐 아니라 언론, 학계에서도 왜 많은 이들이 이 둘이 동전의 양면임을 이해하기 어려워할까요? 반시온주의란 다른 누구에게도 부정하지 않는 권리를 유대인들에게만 부정하는 것인데 그건 명백한 차별입니다. 왜 이런 걸까요? 제게는 아주 단순해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 이게 이렇게 설득하기 어려운 걸까요? 제 생각에 이게 정말 설득하기 어려운 이유는 미국 유대인들이 유대인 혐오를 이해하는데 오직 하나의 모델만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게 바로 홀로코스트예요. 제 생각에 조엘 켈너는 그걸 단일 표본이라 부릅니다. 그는 소스 저널에 미국의 반시온주의라는 에세이를 썼고 거기서 단일 표본 문제라는 것을 지적했어요. 그것은 미국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반유대주의를 인식하는 방식이 홀로코스트라는 렌즈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코스트를 보면 그것은 타자화, 희생양 만들기, 인종적 열등성, 그리고 유대인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생각에 관한 거예요. 스와스티카와 하일 히틀러는 나쁘며 미국 유대인들은 이를 비난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반시온주의는 다르게 나타나며 우리는 그것이 변이하는 바이러스임을 알고 있습니다. 로버트 위스트리치가 말했어요. 반유대주의의 위대한 역사가였죠. 그리고 위대한 랍비 조너선 삭스도 이것이 매우 복잡한 증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증오는 변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새 시대 프레임워크를 개발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네, 기본적으로 유대인 혐오는 세 가지 뚜렷한 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반유대교주의, 반유대주의, 그리고 반시온주의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악마화 프로젝트의 일부예요. 그리고 그건 어떻게 한 민족을 악마화하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도덕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기준이 끊임없이 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도덕 위반자로 규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유대교주의 시대에는 유대인이 악당, 그리스도의 적으로 묘사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도덕적으로 지배적이었기 때문이죠. 세상은 계몽주의 이후 반유대주의 시대에 도덕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도덕성은 지금 우리에게는 매우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인종과학을 중심으로 이해되었고 인간을 인종적 특징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진보적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다시 한번 악당의 역할을 맡게 되었고 이번에는 인종의 순수성을 해치는 존재로 여겨졌어요. 결국 홀로코스트라는 대참사가 일어난 후에야 도덕적 재정립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홀로코스트 이후에는 새로운 도덕성이 등장했는데 그것이 바로 인권의 신성화였어요. 그렇다면 인권은 어떻게 침해될까요? 집단 학살, 아파르테이트, 식민주의 같은 방식이죠. 오늘날 이스라엘과 관련된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반유대주의를 이해하는 해석적 관점이 그들을 좀 억제해왔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하나의 사례, 즉 두 번째 시대의 반유대주의만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 유대인이 큰 코로 묘사되거나 유대인이 해충이나 거미로 묘사된다면 우리는 그게 반유대주의라는 걸 알아요. 이스라엘이 악마로 묘사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의 악마는 무엇일까요? 백인 우월주의, 인종차별, 나치즘, 파시즘, 아파르테헤이트.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유대인 혐오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학계와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대 반유대주의 캠페인의 사상, 언어, 전술이 소련에서 기원했다는 점을 조사하는 중요한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거의 40년이 지난 지금 소련의 반유대주의와 반시온주의 유산이 어떻게 단순히 살아남은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번성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은 1970년대 소련이 유엔에서 시온주의는 인종차별주의라는 캠페인을 벌였을 때보다도 훨씬 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저는 지금 당신이 방금 물어본 그것이 서방으로 수출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루는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소련이 붕괴했을 때 반시온주의라는 유령의 다리도 함께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것은 그것이 유용했기 때문에 단지 사용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사벨라 토보로브스키가 이 점을 아주 잘 지적했다고 생각해요. 왜 소련은 반시온주의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자원, 에너지를 쏟았을까요? 그들에게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효과가 있었어요. 그것은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죠. 그것은 냉전 시기 미국과 서방을 상대로 싸우는 방법이었어요. 그것이 효과를 잃자 그들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쿠데타 직전에 고르바초프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소련의 말기에도 이스라엘과 더 나은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미 더 이상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서방에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제가 지금 진행 중인 연구에서 평균적인 소련 시민들이 반시온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유대인과 비유대인 모두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점은 어머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평균적인 소련 시민들은 국가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정말로 이념적인 허튼 소리라고 해석했고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소련 시민이 유대인을 쫓으며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친 적은 없었을 겁니다. 소련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게 없었죠. 그것이 미덕이 되는 일도 없었지만 서구에서는 그렇잖아요. 여기는 뭔가 다르죠. 서구에서는 이곳에 오면서 단순한 선전이 아니라 진정한 신념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사실 서구에서는 그것이 소련에서보다 더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련 시민들은 선전이 뭔지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소련에도 반유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물론 제 아버지도 폭행을 당하셨죠. 제 동생도 소련에서 카이크라고 불렸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해요. 이런 일은 흔했죠. 소련에는 길거리 차원의 반유대주의가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소련 시민도 이스라엘이 시온주의 파시스트 국가라고 소리치며 외치지는 않았어요. 그런 건 모두 국가 선전에서 나온 것이었죠. 여기 서방에서는 자발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꺼이 참여하는 사람들이죠. 이건 선한 목적이에요. 이제는 그것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신념이 되어버렸어요. 소련은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정말 완벽한 타이밍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전부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반시온주의가 미국에 들어온 것은 1960년대와 1970년대였어요. 그리고 1960년대와 70년대의 미국을 생각해 보면 이 시기는 시민권 운동과 반전 운동의 시기였어요. 그리고 저는 종종 저격수의 비유를 사용해요. 아시다시피 저격수는 표적을 아주 정확하게 조준하죠. 하지만 표적 바깥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집중해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인종차별이나 불의를 찾기 위해 시선을 집중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반시온주의도 그 시야에 들어오게 되었고 바로 그 표적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반시온주의가 반인종차별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점에 등장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진보 프로젝트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래요. 온갖 해로운 이론들, 예를 들어 비판적 인종 이론, 교차성, 정착민 식민주의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정설이 되어 버렸죠.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쳐 대학뿐만 아니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도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산물입니다. 미국인들은 종종 다른 맥락에서 이 문제를 토론하죠. 하지만 반시온주의, 반유대주의는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인들이 백인 억압자로 낙인 찍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고방식 전체에 그런 시각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말씀드리자면 소련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들은 자기 나라를 운영하는 데는 정말 형편없었지만
내러티브와 선전을 만들어내는 데는 정말 대가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확실히 이해한 건 고등교육기관, 즉 학계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서 지식이 생산되기 때문이며 그곳을 장악하면 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다시 이사벨라 터보로브스키의 연구로 돌아가 보면 그녀는 그들이 만들어낸 유사과학 분야인 시오놀로지에 대해 이야기해요. 그들은 학계에 완전히 새로운 학문 분야를 만들어냈어요. 이제 서구에서는 대학이 지식 생산의 중심지이고 이 대학들이 반시온주의에 정말로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 대학들은 여러 면에서 일종의 전체주의 정권처럼 작동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유로운 서구 세계에 살고 있지만 대학 안에서는 일종의 정설이 있어요.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없고 반대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캔슬 컬처도 있죠. 맞죠? 정말 이상한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반시온주의가 정말로 퍼지고 성장하죠. 그래서 그게 이 현상이 왜 이렇게 효과적이 되었는지 이해하는 또 다른 퍼즐 조각이에요. 이 현상은 정확히 대학에 있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물론 초, 중,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지난 반세기 이상 동안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를 기억하고 교육하는데 엄청난 자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에 대한 증오는 계몽되고 교육받은 서구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이 기억하는 한 그 어느 때보다 번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우리가 홀로코스트를 기리는 데 있어서 무엇을 잘못했기에 홀로코스트의 핵심인 반유대주의를 막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홀로코스트를 가르쳐 온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정말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편화했어요.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그럴 수밖에 없는 충동을 이해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받아들여지고 싶어 하니까요. 유대인은 그 이야기가 외부 세계에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홀로코스트의 이야기는 편협함과 편견, 증오라는 보편적인 범주의 이야기라고요. 하지만 그게 진짜 홀로코스트 이야기는 아니에요. 또 홀로코스트는 히틀러가 집권한 1933년에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홀로코스트에 대한 교육이나 학교에서 그것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저도 자라면서 홀로코스트 이전에 유럽의 반유대주의의 오랜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그런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도요. 유럽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건 바로 그 비옥한 토양 때문이었어요. 천년에 걸친 유대인 혐오가 있었죠. 또 다른 문제는 홀로코스트를 보편화하는 것의 위험성은 이제 우리가 안네 프랑크를 하나의 상징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안네 프랑크에게 캐피아를 씌웁니다. 이런 일이 홀로코스트 왜곡과 홀로코스트 전도를 일으킨다고 했어요. 우리는 여러 면에서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어요. 즉, 이 홀로코스트 서사를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다고 보편화했지만 사실 그럴 수는 없어요. 이것은 고유한 것이고 우리도 고유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저항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제가 교육 분야에서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우리가 권력은 나쁘다고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세상은 권력 있는 자와 없는 자, 억압자와 피억압자로 나뉘어야 한다고요. 나치가 권력자였고 유대인들은 힘이 없었죠. 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나치즘을 끝낸 것도 권력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권력의 미덕도 다시 찾아야 해요. 권력에도 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강력하면서도 윤리적인 국가의 사례입니다. 네, 저는 그게 완전히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편화하려는 충동은 부분적으로는 칭찬할 만한 충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에서 어떻게 배워 모든 불의를 고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 학자가 저에게 말해준 것처럼
홀로코스트가 역사 속에 고립되어 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려는 두려움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그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데 이것은 반유대주의의 고전적인 수법으로 반유대주의자들이 유대인들에게 하려고 했던 일을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네, 저도 한 가지 덧붙이고 싶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온 부분인데요. 젊은 세대에게 홀로코스트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는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존자를 초청하죠.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분들을 깊이 존경하고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 할아버지도 홀로코스트 생존자셨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보통 전달되는 이야기의 흐름을 살펴보면 나는 몇 년도에 태어났고 그리고 어느 순간 개토에 있게 되었다는 식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빠졌을까요? 그리고 제가 제 학생들이나 최근에 학교에서 홀로코스트 프로그램을 들은 제 아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그런데 소앤소 씨는 어떻게 바비아르에 가게 된 걸까? 라고 묻곤 해요. 그들은 왜 소비보르에 가게 됐을까요? 그게 바로 빠져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악마화의 전술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그게 우리가 오늘날 반시온주의 시대의 악마화의 순환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홀로코스트에 대해 가르치는 방식은 홀로코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1933년에 집권하고 유대인에 대한 조직적인 학살은 41년에 시작됐죠. 그 8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정말로 빠져있는 부분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집단을 악마화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예요. 그리고 특히 사람들이 유대인을 어떻게 악마화했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홀로코스트 교육에서도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전하곤 하죠. 물론 그 방식이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코스트 생존자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저렇게 말해주세요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에게 대본을 써줄 수는 없는 거죠. 물론이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교육자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해요. 학생들에게 악마화에 대한 이해를 심어주는 일이죠. 왜냐하면 제3시대 프레임워크에서 반유대주의든 반시온주의든 반유대교든 이 세 가지를 모두 관통하는 것은 유대인 혐오가 결국 악마화 프로젝트라는 점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모든 것을 가져와 유대인이 이를 위반한다고 말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각 시대마다 유대인을 악마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고유한 중상모략이 있어요. 그것들이 바로 악마화의 전달 수단이 되는 거죠. 네, 이건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홀로코스트 교육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우리가 분명히 실패했으니까요, 알다시피. 공동체로서 저는 우리가 주로 실패한 이유가 그것을 보편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홀로코스트 추모에 더 적은 관심과 자원을 쏟고 싶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특히 10월 7일 이후에는 비유대인 세계가 알고 있는 것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초점이 그렇게 많이 맞춰져 있을 때는 더욱 그렇죠. 비유대인 세계가 유대인에 대해 아는 내용이 홀로코스트에만 너무 치우쳐 있어서 과거의 유대인 혐오와 현재의 유대인 혐오 사이의 연속성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약 1년 전 저는 뉴욕에 있는 유대인 역사센터에서 열린 안네 프랑크 전시회와 관련된 패널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패널 중 한 분이 매우 흥분해서 말했어요. 아시다시피 안네 프랑크의 일기는 7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었다고요. 패널리스트들은 태국 소녀도 안네 프랑크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니 놀랍다고 했어요. 저는 이에 반박하며 하지만 왜죠? 라고 말했어요. 왜 태국에 있는 이 사람이 왜 그들이 접하는 유일한 유대인 이야기가 죽음을 맞이한 유대인의 이야기여야 하죠? 제 말은 이게 다라혼의 생각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죽은 유대인을 좋아하죠. 네. 왜 태국에 있는 사람이 바르코크바를 못 배우죠? 그래서 그것도 좀 흥미로워요. 그리고 저는 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패러다임, 유일한 이야기가 그것뿐인지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렇죠? 물론 오늘날 문화에서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 예전에는 없던 어떤 자본을 준다는 게 중요하죠.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싶어 해요.
모두가 그걸 원하죠. 그리고 저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 중에는 우리가 앞서 말했던 DEI 같은 유해한 좌파 이론에서 비롯된 차별에 대해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없나요?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물론 그건 통하지 않아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항상 그걸 반대해요. 저는 항상 말하죠. 만약 우리가 DEI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반유대주의, 즉 유대인 혐오는 사실 일종의 경보 역할을 해요. 유대인이 DEI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 문제는 유대인이 포함되었느냐가 아니에요. 사실 문제는 DEI 프레임워크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유대주의가 그걸 신호하고 있는 거죠. 지금 벌어지는 일입니다. 문명 내부에서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반유대주의는 일종의 경고 신호예요. 그 문명이라는 숙주가 그 문명이 병들었다는 뜻이죠. 맞아요. 병든 거예요. 저는 홀로코스트 교육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아요. 다만 어떻게 제대로 해야 하냐고 물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말할 수는 있지만 확실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홀로코스트를 시작과 끝이 있는 단일한 사건으로 다루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건 더 큰 유대인 이야기의 일부예요. 만약 유대인이 오로지 홀로코스트로만 정의된다면 예를 들어 이디시어를 쓰는 사람들은 홀로코스트를 후르반이라고 부릅니다. 후르반은 파괴라는 뜻입니다. 왜 그 단어를 썼을까요? 사실 그들은 첫 번째 후르반, 즉 두 번째 성전의 파괴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트라우마를 기억하는 방식은 홀로코스트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살로바론이 저항했던, 즉 유대인 역사의 눈물 어린 서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눈물 어린 서사이기도 합니다. 또 저는 당신 말씀에 약간 반박하고 싶지만 어쩌면 제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피해자가 되면 이득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움받는 이유 중 하나가 단순히 살아남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번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는 그냥 앉아서 피해자라는 사실에 빠져 있지 않아요. 저는 그게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피해자 이야기가 아닌 성공의 이야기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에 한 학생이 세상은 이스라엘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라고 했고 제가 그게 무슨 뜻이야? 왜 세상은 이스라엘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 학생이 세상은 피해자를 좋아하지만 이스라엘은 피해자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이 매우 통찰력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게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은 항상 왜 반유대주의가 있나요? 왜 유대인을 미워하죠? 라고 물어요. 그건 정말 간단해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별개의 민족이에요. 카두시는 종종 거룩한 민족이라고 불리지만 카두시는 또한 분리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죠? havdalat, 분리하다. 우리는 분리된 민족이에요. 우리는 다른 소수민족 패러다임에 맞추려고 존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있잖아요. 우리도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대우받기를 원하고 실제로 그렇게 대우받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민족이에요. 아직 세상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지금은 피해자 의식에 머무르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그래요. 유대인 부모와 학생들은 시오니즘이 인종차별적이고 이스라엘이 백인 억압자들의 나라라는 기존의 통념에 어떻게 가장 잘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3만 피트 상공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멀리서 보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그 부모들에게는 이것이 매일매일의 생존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사나 다른 학생들이 이런 고정관념을 정상화할 때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조나단, 저는 매주 자녀를 반시온주의에 빼앗긴 부모님들로부터 제발 아이들과 이야기해달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제 딸과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제 아들과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물론 저는 기꺼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돌아보며 왜 이런 사람이 되었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 생각하게 돼요. 학교에 모든 걸 맡기고 교육을 다 해줄 거라 생각하는 건 옳지 않아요. 부모로서 우리도 많은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저희가 소련에서 미국으로 막 이민 왔을 때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했어요. 저는 엄마와 자주 슈퍼마켓에 갔어요. 슈퍼마켓은 다양한 브랜드의 물건이 진열된 통로들로 디즈니랜드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이 기억나요. 우리가 계산대에 있었는데 계산 온 남자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 억양이 있으시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엄마가 우크라이나에서 왔어요 하시자 그 남자가 아, 우크라이나 사람이시군요 라고 했어요. 엄마가 아니요, 저는 유대인이에요 라고 하셔서 저는 너무 창피했고 속으로 엄마, 그건 종교잖아 라고 생각했어요. 왜 유대인이라고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는 정말 움찔했던 게 기억나요. 집에 가는 길에 엄마한테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려고 했어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나야 레흐트. 유대인은 우리 민족이자 우리의 민족적 정체성이야. 그게 저의 첫 대화였고 그때 저는 8, 9살이었어요. 그게 마음에 남았고 알겠다고 생각했죠. 엄마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소련의 유대인들은 독일계 유대인 작가인 푸트팡어, 레온 푸트팡어의 책을 정말 좋아했어요. 물론이죠. 네. 그리고 그녀는 저에게 그가 쓴 이야기와 소설을 큰 소리로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그의 소설 중 많은 작품들이 역사 소설이에요. 고대 유대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맞아요. 그의 요세푸스 3부작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때 저는 유대인들이 유대 지역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건 어머니에게서 배운 거예요.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했죠. 그건 회당에서도 배우지 못했어요. 대학에서도 배우지 못했죠. 어머니에게서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정말 크기 때문이에요. 정말, 정말 그래요. 하지만 그 말은 부모님도 자신의 이야기를 알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조너선. 학생들과 일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저항 중 하나는 성인 학생들과 고등학생 모두에게서인데요. 제가 이런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할 때예요.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왔나요? 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미국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사실 오히려 비유대인들이 그렇게 답해요.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의 시온에서 왔다고 하죠. 그들은 알고 있어요. 러시아 유대인들도 알고 있어요. 중동 출신 유대인들도 압니다. 하지만 미국 유대인들은 그런 걸 좀 거부하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이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민족 종교 집단이라는 것을요. 그건 중요해요. 반시온주의가 우리의 민족적 기원을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시야에서 놓쳐지는 거예요. 미국 유대인들이 그걸 놓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그들이 자신을 무엇보다도 종교적 소수 집단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의 민족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다시 말하지만 반시온주의가 무엇이냐고요? 우리의 민족적 기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소중한 자녀의 교육을 어디에도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로 자녀 교육의 주체입니다. 자녀 교육은 여러분에게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그게 전부이고 사실 그렇게 간단한 일이지만 동시에 여러분 자신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네, 문제는 미국 유대인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성장한 세대와 현대 유대인들이 아마도 유대인 역사상 가장 유대교에 대해 무지한 세대일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두를 교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조차도 이런 실수를 바로잡는 데 무력하거나 오히려 반유대주의와 반시온주의적인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래요. 저도 성인 교육을 하면서 단순히 잘 모르는 어른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분들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게 대화의 시작으로 우리를 이끌게 되는 거죠. 이게 정보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물론 적대적인 청중에게는 아니에요. 하지만 진심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제 역사와 지식을 전달하는 데 투자하죠. 네, 적대적인 청중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은 이스라엘을 악마화하고 직접적으로 적을 돕는 유대인 반시온주의자들이든 번디즘을 미화하거나 심지어 부활시키는 것이 정당한 유대인 정체성의 한 형태이거나
유대인 안전을 위한 실현 가능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든 이런 유대인 반시온주의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특정한 도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분명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류 언론에서 이런 유대인들에게 발언권을 주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은 반시온주의자들, 오늘날의 유대인 혐오자들에게 완전히 이용당하고 있다는 말이죠.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생존 전략일까? 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믿는 걸까? 궁금해요. 저는 그들이 정말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해요. 제 어머니는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분이세요.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련에서는 유대인들이 출세주의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경력을 위해 이스라엘을 팔아야 했다고요. 그들이 정말로 믿었던 건 아니지만 경력을 위해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여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서구에서의 큰 비극은 그들이 자기 역사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시온주의를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일반화해서는 안 되지만 분명히 피터 바이너트 같은 사람들은 기회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든 학생들, 그리고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치는 유대인 학생들과 그들의 유대인 교수들까지 그들은 진정한 신봉자들입니다. 저도 그들이 진정한 신봉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말하는 진짜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무지 때문이죠. 최근에 저에게 전화해 딸과 얘기해달라고 부탁한 어머니처럼요. 그 문제요. 또한 사회적인 압력도 있어요. 그녀의 모든 친구들이 이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이 죄 많고 죄악 속에서 태어난 정착민, 식민주의적 인종차별 국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젊을 때는 그저 어울리고 싶어 하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청취자와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점들이 여러분을 낙담시키거나 이렇게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유대인들이 여기에 참여한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예를 들어 미국 유대인 대다수는 샤밧을 지키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다수 유대인 남성들은 키파를 쓰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유대인 남성을 공격해서 그의 키파를 벗기고 거기에 침을 뱉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 남성들이 키파를 쓰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반유대주의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몇몇, 사실은 정말 소수지만 목소리가 아주 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반시온주의 유대인들이라도 토라를 크게 여기지 않는 유대인들과 다르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나 토라를 훼손하는 건 분명 반유대주의적 행동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건 유대인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에 대한 질문도 제기하죠. 제 생각에 우리는 반유대주의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주요 유대인 단체들에 대해 잠깐 언급한 것 같아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반시온주의자들을 유대인 공동체나 커뮤니티 플랫폼에서 배제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 대답은 만약 유대인들이 아무 가치도 대변하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아무 가치도 대변하지 않는 셈이죠. 이해해요. 하지만 제 경험상 이런 대형 유대인 전통단체들은 유대인 반시온주의자들에게는 충분한 자리를 내주지만 강하고 당당한 시온주의자들은 포함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들의 포용성과 관용 모두요. 예를 들어 저는 그 땅을 유데아와 사마리아라고 불러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그들의 분위기와 충돌하게 돼요. 아, 제 말투가 이상했네요. 하지만 팔레스타인 해방이나 점령을 끝내라고 외치는 유대인 반시온주의자는 어떻게든 이 큰 틀 안에 포함돼요. 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건 JNS의 스타일 가이드의 일부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른 논의로 남겨두겠습니다. 현재 반유대주의는 우파와 좌파 모두에서 극심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렇게 많은 공직자들이 관여하고 있는 이 시기에 그 투쟁을 정치와 분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혹은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 반시온주의자들에게 장악된 것처럼 보일 때 반시온주의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루스 와이스는 몇 년 전에 정말 중요한 글을 썼는데 그 글에서 반유대주의는 항상 정치적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 점에 동의합니다. 제 생각에는 반유대주의의 본질은 항상 정치적 행위자들에 의해 무기화된다는 것이고 유대인을 희생양으로 삼고 배제하고 추방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결국 유대인을 말살하는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좌파와 우파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는 말굽 이론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제쳐두고요. 좌파에서 일어난 일은 처음에는 변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기억합니다. 아마 2010년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그걸 지적하지 않았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아무도요. 결국 변두리가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죠. 안타깝게도 지금 우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시끄러운 극단적인 목소리들이 있죠. 그리고 그들은 제재를 받아야 해요. 좌파가 아니라 우파가 나서서 그들을 지적해야 해요. 그들은 우파 정치인들에 의해 지적되어야 해요. 단순히 사상가나 언론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들도 때때로 내 당에는 반유대주의가 설 자리가 없다고 말하긴 하지만 그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아니요, 마르코 루비오는 그 부분에서 정말 잘하고 있어요. 마르코 루비오요. 하지만 제이디 벤스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그는 항상 중립을 유지하죠. 벤 샤피로와 터커 칼슨이 터닝 포인트에서 토론할 때도 그랬어요. 지난 12월 터닝 포인트 USA 행사에서 있었던 일은 제 생각에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에게 호의적이었고 그를 많이 좋아했던 우리조차도 그를 다시 보게 됐죠. 맞아요. 사실 반유대주의가 다시 고개를 든다는 게 놀랍지는 않아요. 하지만 놀라운 건 조너선 반시온주의가 원래는 좌파 쪽에 있었는데 이제는 우파 쪽으로도 옮겨갔다는 거예요. 저는 우파 사람이 갑자기 집단 학살이라는 비방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에게는 그게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라서 연구하고 이해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 제임스 린지 씨가 그 부분을 훌륭히 연구했다고 생각해요. 그는 불만 서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피해 의식과 결합된 불만 서사가 정말 건강하지 않다고 말해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많은 보수 진영이 그런 피해 불만 서사에 어느 정도 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을 피해자로 보기 시작하면 누가 나를 억압하고 있는지 찾게 돼요. 맞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항상 손쉬운 희생양이 되죠. 안타깝게도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 나라에서 많은 유대인 청년들이 이미 동화되어 있고 앞서 말했듯이 그들의 부모들처럼 유대인으로서의 소양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시오니즘이 유대인 정체성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생각을 새로운 세대에게 심어줄 수 있을까요?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유색인종과 관련된 정체성을 제외하면 모든 종파적 정체성은 본질적으로 인종차별적이라는 생각을 설득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전엔 주로 좌파에 있던 문제가 이제는 우파에서도 보입니다.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땅이 유대인 정체성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거부감 말입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이 주제로 방금 글을 써서 Jewish Journal에 기고했어요. 몇 년 전 JNS에 이 주제로 글을 쓴 적 있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 교육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시오니즘을 정치 운동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오니즘은 유대인 정체성의 필수 요소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시오니즘이 무엇인지 정의하라고 자주 요청해요. 대부분 비슷한 답이 돌아와요. 시오니즘은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에 권리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은 이미 존재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생각에 대한 믿음을 계속 말하고 다녀야 할까요? 여러분은 나야가 존재한다고 계속 말하지 않죠. 이미 존재하니까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대인 교육에서 부모로서든 학교에서든 우리의 역할은 시오니즘을 단순히 정치적 운동으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정체성의 표현으로 바라보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께 시오니즘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많은 러시아어를 쓰는 유대인들도 시오니즘을 그렇게 이해해요. 즉, 시오니즘은 유대인 민족의 정체성의 표현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라브 셀레베칙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이해하는 유대인 정체성은 삼각형이에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 토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시오니즘은 사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하나로 아우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임무는 시오니즘을 정치 운동으로만 다루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 아이들에게 그들이 한 민족이며 이스라엘 땅에서 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간단한 일입니다. 뭐가 그렇게 어려워?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어디엔가 속하고 싶어 하고 우리도 남들과 다르게 보이길 원치 않아요. 우리는 미국인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제 학생들은 항상 저에게 물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그럼 미국인이 될 수 없다는 뜻인가요? 라고요. 물론 미국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알아야 해요. 당신이 한 민족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단순히 종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고대 민족, 고대 문명의 후손이에요. 우리의 민족 형성은 이스라엘 땅과 연결되어 있어요. 시온주의는 우리의 유대인 정체성의 표현이에요. 그것은 우리 학교에서 가르쳐줘야 해요. 정말 좋은 말씀이고 마무리하기에 적절한 지적이에요. 나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들이 당신의 활동을 어떻게 팔로우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X나 트위터에서 렉트나야, 인스타그램에서도 저를 팔로우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Don't Know Much About 이라는 자체 프로그램도 진행 중입니다. 최근 주디아 펄 박사님을 모셨으며 그 에피소드도 곧 올라옵니다.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는 FDD의 벤 코헨과 함께할 예정이에요. 우리는 유엔이 반시온주의에 의해 장악된 것에 대해 논의할 거예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벤. JNS 칼럼니스트이시죠? 모드나야의 팟캐스트도 꼭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또한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조나단 토빈 데일리 에디션을 매일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플랫폼 중 하나에서 저희를 듣고 계시든 페이스북이나 X 또는 JNS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시청하고 계시든 꼭 JNS 채널에 좋아요를 누르시고 구독해 주세요. 알림을 받으시려면 종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 좋은 리뷰도 남겨주세요. 또한 thinktwice@jns.org로 메일을 보내셔서 어디에서 이 프로그램을 듣거나 시청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고 직접 읽고 스스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